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재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날씨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예, 그 두꺼운 옷을 넣어놨다가 입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말도 왔다 갔다 하고요. 공통점이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가요? 의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신이 아닌 걸로 제정신이 아닌 걸로 의심된다. 의심이 돼. 아 그래요? 네. 예, 방금 나오다가도 뭐 이라는 결국 뭐 지금 협의를 안 한다, 협상을 안 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뉴스까지 보고 왔는데. 트럼프가 그런 말 할까요? 우리 속되면 변덕이 죽을 끓는다 그런 거잖아.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네. 네, 죽을 한번 대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정신이 아닌 걸 수 있다. 하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정도의 미치광이 전략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 건가? 어쨌든 트럼프는 전쟁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되는데 뭐 성과물이 없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미치광이 전략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저희는 사법부터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예. 아무튼 국제적 논란이 되는 것은 트럼프는 미치광이인가 미치광이 전략가인가 전략가인가? 예. 를 가지고 국제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확인을 하고. 근데 트럼프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그렇죠. 12월 3일 그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이른바 윤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작성하게 시켰다. 불러줬다. 이런 지금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안보실 관계자들이 2차 종합특검 가서 김태우의 지시였다라는 진술도 했다라는 건데 그 변호사님 예. 이러면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정리해 왔는데요. 네. 요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되긴 좀 어려워 보인다는 오, 입장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란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형법 87조의 내란죄의 1호가 우두머리, 2호가 중요 임무 종사, 그렇죠. 아니면 뭐 사상,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3호가 이제 부하 수행이라고 그래서 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거 왜 법률 용어는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형법 제정할 때 만들어진 법률이어서 일본식 한자도 되게 많죠. 부하 수행인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부하 내동 그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 근데 단순 가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쉽겠죠. 근데 이거를 중요 임무 종사로 볼 수 있느냐? 결국 내란이 있었고 그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국에게 정당화 메시지를 발신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 중요 임무 종사면은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 특검이 이걸 기소를 한다면 이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첫 번째는 뭐 주요하게는 이제 중요 임무 종사로 일단은 기소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부하 수행이라고 해서 단순 가담으로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란의 핵심은 폭동인데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폭동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사이드에서 요 폭동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외국에게 보낸 거고 뭐 그 시점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내란과 관련된 행위를 굉장히 부정한 그리고 위법한 행위를 한 건 사실. 그런데 이거를 형법상 어떠한 죄목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중요 임무 종사와 부하 수행이 좀 경합하고 있어 보인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아마 가장 먼저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자신의 외신 대변인에게 또 그 뭐 외신에게 맞아요. 요 정당한 메시지를 발신해라라고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가 됐다가 요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뭐 내란 중요 임무 그리고 내란 부하 수행 요 정도에서 아마 검토를 할 건데 저는 내란 부하 수행은 될 것 같다. 우리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특검의 생각은 특검의 노림수는 그거 같아요. 이제 그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어도 윤석열 일당이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제2, 그렇죠. 제2, 3의 비상계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김태효가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그 국제사회의 어떤 지금 12선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내란 중요 임무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봤을 때는 그거를 잘 구성하면 뭐 다퉈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 내용 자체가 상당히 고약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요. 예, 그게 무슨 뭐 기독교적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거였다는 그 내란을 합리화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란 중요 임무 정사로 엮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분명해진 건 아무튼 윤석열이 얘기했던 경고성 계엄
네. 또는 뭐 메시지성 계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게 이거 나오죠. 여기 그 맞아요. 김태호가 전달했던 메시지는 그건 전혀 관계없이 이건 정치적인 그런 행위였다 이런 그런 주장까지 하니까 그건 아마 이제 유럽연합이나 미국에 1차로 보냈던 그렇죠. 거기는 그런 내용들이죠. 뭐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 네, 그런 얘기. 거. 예. 네. 예, 정치적인 시위를 한 거다. 그렇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메시지 경고성 이거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경고성 계엄이었으면 그런 외국 우방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그 단죄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어떤 죄목으로 단죄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다. 그건 이제 거기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하 수행? 예, 네. 부하 수행. 그냥 부하 내동이라고 보면 될 걸. 부하 뭘 내동. 또? 네. 하여간 부하 수행. 단순가담. 예, 단순가담. 뭐 단순가담이란 표현이 이제 마음에 썩 들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사실 황태자였죠. 황태자였고 실세였어요. 실세였죠. 어제 그 국정조사 거기 보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 개입한 정도가 정말 실세. 어제 이제 그 김성환 당시 안보실장도 나왔었는데 여당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질의했을 때 김성환 안보실장은 잘 몰라요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했을 때 그 월북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SI 첩보 내용 이런 것도 제대로 다 판단을 못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김태호 차장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전면 부인하던데. 그렇지만 이제 그 의원들이 여러 가지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질의하니까 빠져나갈 구멍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그 증언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팩트를 보면 김태호 차장이 실세로서 그런 것들을 주도한 걸로 나오죠. 그 외교안보 실세였다는 건 뭐 다툼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이런 그렇죠. 사람이 계엄내란 사실 정부 출범부터 이 계엄내란 때까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국가안보 실장은 계속 바뀌면서도 요 차장은 네.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 사람이 계엄내란에 책임이 전혀 없을까?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고 그러면 얼만큼 개입을 했고 실제로 이제 만약 뭐 군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이제 뭐 무력 행사와 관련돼서 뭐 자기 역할을 안 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좀 듭니다. 하나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이 문건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고 했다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죠 정교 분리인데.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네. 특정 종교의 세계관으로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 그 발상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결국은 특검은 형사처벌 아 이건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한번 상관없이. 여쭤보는 거야. 네. 당연하죠. 떠나보죠. 전 그리고 어쨌든 지금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우리 사회가 어떤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이게 형사적인 어떤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다 보니 이제 죄가 안 되면 마치 아무런 책임도 그렇지, 없는 것처럼 그렇죠. 막 나는 무죄야 나는 사실 정당한 일이야. 그러니까 무죄와 정당함은 다른데 만약 이게 좀 잘 밝혀지면 그래서 뭐 결국 뭐 재판에서 판결로 확인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방식이어도 이게 과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러니까요. 교육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뭐 교육자로서의 행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휴직하고 있으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대학 안에서도 이것이 징계가 과연 가능할지 누구보다 더 헌법적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러니까. 방식으로 이제 종교분리의 원칙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해가면서 메시지를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좀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자로서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국조특위 어제는 이제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이른바 허위 보도, 그렇죠. 조작 기소 사건을 다뤘는데 일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보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한 달 뒤인가요? 한 달 동안에 지금 포렌식 공건 뭐 407건? 감사원이요, 그것도. 네, 감사원이 한 게 거의 뭐 먼지 털도 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사실상 검찰보다 더 막강한 뭐 더는 아니겠지만 검찰 못지않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거죠. 유병호 체제에서 그 어제 증언 나온 그 사람들 중에 어제 이제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중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꽤 있었어요 어제. 근데 어제 이제 그 가림막을 치고 진술을 하던데 증언을 드는데 뭐였냐면 그 통계 조작, 이 부동산 통계 조작을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조작했다라는 그 자백
그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그 그러니까 육아휴직자 네. 그 출산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육아휴직자가 있었는데 그 공무원을 불러다가 아침 9시에 불러다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사한 그런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한 번이 아니고 한 두세 번, 뭐 어떨 때는 밤 12시, 그다음에 그다음날 새벽 3시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점심 때 이제 그 애 잠깐 돌봐주러 집에 갔다 온다고 해서 그 시간만 좀 봐주고 예. 나머지는 뭐 1시간 조사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조사까지 한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참담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여러 공무원들을 불러놓은 다음에 감사관 각 이제 조사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실 문을 열어놓고 옆방에서 이제 세게 다그치는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예. 이건 사실상 신체적 고문이 아닐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상당한 고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까지 벌어졌었어요. 윤석열 정권 감사원 체제에서, 그 유병호 체제에서. 아니 그러니까 네. 한 달 동안에 407건인가의 포렌식을 했다는 것은 그것도 정권 출범하자마자 AC 당초부터 타겟을 딱 정해놓고 표적을 정해놓고 작심을 하고 털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후보 시절부터 그 얘기한 거죠. 이 서해 공무원 그러니까. 피격 사건은 이거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 예. 자기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국가안보 NSC 소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명 감사이거나 코드 감사이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검사로서의 경력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노골적인 모습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을 만지는 거야 뭐 잘하니까 또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꼭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정부에서도 사실 검찰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표적 수사, 머니터링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또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의 수사의 능력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주거나 어떻게 보면 더 원활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는지 그래서 사실 감사원 같은 경우가 아주 중요한 기구고 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국가적 위상으로 보면 사실 뭐 거의 검찰과 동등한 헌법기관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또 MBC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아나운서실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표현 중에 이제 또 뭐 표준어이긴 하지만 비속어라고 해서 조지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 자백을 하거나 뭐 자백을 유도한다고 하겠지 아니면 뭐 허위 사실이라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거나를 사실 감사원의 내부 감사가 사실 굉장히 큰 그 아킬레스건이죠. 그렇죠. 여기는 그 어디쯤에서 사실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사실 그것까지 합니다. 내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맞아요. 가면 내가 뭐 수사기관이라면 변호사 대동해서 하는 게 사실은 디폴트 값이지만 괜히 내가 이거 변호사 대동에 가면 혹시 우리 부서에 이게 그 어디쯤에서 중간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조질 때 감사원이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제출 받아서 포렌식 계속 돌리고. 그래서 사실 정권 내내 감사원이 이렇게 움직였었죠.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사실 그렇게 다들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확인을 한 걸 보니 정말 이 한 달 안에 어쨌든 우리 감사원이 대통령 VIP의 눈에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쳐 달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 무렵에 그 최재 감사원장의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오죠.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그 김도읍 위원인가요? 내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다. 깜짝 놀랄 말이다. 잘 해명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망가졌던 거예요 감사원이. 그러니까 진짜로 독립성이 헌법으로도 보장해 놓은 그런 그렇죠. 기구인데 네. 예, 그 기구가 한번 제대로 망가졌었죠.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회창 감사원장 시절 이회창 그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 이제 좀 박하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는데 감사원장 시절에는 정말 감사원 독립성을 위해서 혁혁한 성과를 세웠죠. 그때까지 별명이 대쪽이었죠. 대쪽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업무는 독립돼 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퇴보라고 하는 게 제가 감사원에서 두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노태우 정부 때인가요? 김영삼 정부 이문옥 감사관 기억. 그렇죠. 네,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때 이거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이 했던 행태에 비하면
그때 폭로했던 것은 어찌 약간 좀 과장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때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었고 감사원 독립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다. 네. 그거고 비교하면 윤석열 감사원은 도대체 어느 지경이었느냐가 하나가 나오고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 했던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시키려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네. 감사원 이거 독립성을 침해하는 인사라고 난리가 났고 결국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무산됐죠. 네. 심지어 그 이명박 정부 때 일이에요. 그죠? 네. 그거고 비교해도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견줄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최재 원장은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라서 사실은 이 상당히 그 독립이나 이런 그러니까 감사원도 이제 명진상부하게 내부 출신 감사원장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 제대로 독립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대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그냥 코드 바꿔가지고 네.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가 됐잖아요. 그 네. 유병호가 사실상 실세였고 네, 어제 나와서 보니까 진짜 확신범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다음에 네. 뭐 김숙동 이런 사람들 어제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그 증언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탄식만 나와요. 그러니까 네. 감사원 이렇게 망가졌나 이럴 정도. 아무튼 이 지금 스튜디오의 중앙 등이 막 예. 지금 번개 치듯이 꺼졌다 켜졌다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영향을 좀 주고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무서워갖고 지금 꼭 번개 치는 것 같아요.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좀 수리 좀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좀 수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종합 정리를 하면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 사실 이른바 통계 조작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기소까지 가서 법정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출발점이 감사원이었고 네. 감사원의 감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이제 어제 좀 그래도 많이 드러났다고 평가해도 되는 예, 걸까요?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특히 이제 지금 통계 조작 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저 상태로 저게 과연 공소유지가 될까 그 우려가 될 정도로 일단 감사원에서 올라왔던 그 자료 자체가 그 상당히 부실하고 이제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왜곡된 상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네. 재판부가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예. 그 재판을 유지하는데. 예. 저는 요 생각도 하나 들던데 잠깐만요. 예, 예, 예. 우리 스텝이 지금 들어왔었는데 옆에 등을 끄시면 안 되고 지금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고요. 가운데 등을 꺼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군요. 어두워졌네요. 그러니까 옆에 등은 그냥 켜놓으셔야 되고 네. 이 가운데 센터 등을 어떻게 좀 일단 응급으로 끄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좀 헌법기관이 또 독립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헌법기관이 사실 이렇게 위상이 뭐 검찰이 워낙 이제 난리를 쳐서 뭐 검찰이 엄청 큰 조직처럼 보이지만 예. 감사원이 정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입법, 사법, 행정 뭐 입법은 좀 논외로 한다 합법도 논외로 할 수 있겠죠. 그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암행어사가 돼야 되는 건데 뭐 이 국정조사 시기 좀 지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지금 체제도 바뀌었고 저는 그 조직들이 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쯤에 국정원도 그렇고 뭐 국방부도 그렇고 좀 과거사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내부에 TF를 만들어서 보고서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제 검찰도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원도 좀 이 시기가 좀 어느 정도 지나고 인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내부 보고서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도 누구나 볼 수 있고 하나의 중요한 레퍼런스로 네. 물론 또 이런 거 하면은 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갈라치기 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 기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네. 평가를 좀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나. 그 정도가 없으면 이거는 완전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 일도 없이 뭐 몇 명 기소되고 형사재판 받아서 판결 가지고 또 뭐 1심이 어떠네 2심이 어떠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감사원 도장이 찍힌 내부 반성문이 좀 필요하다는 일단 뭐 생각이 TF가 구성이 돼서 그 내부적으로 계속 해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예. 하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네. 어유 대공사. 지금 화면이 안 잡히는 여러 가지 부산한 움직임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루어지고 좀 잡혔네요. 예. 약간 화면이 어둡더라도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통계조작 사건은 지금 법원 가서 1심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무죄 판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감사가 얼마나 무리했던 것인가를 뭐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른바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 송금 수사도 있었고 이제 지난 16일에 이제 그 대장동 사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 그때 수사 지휘부였던 뭐 이원석 전 총장하고 송병호 중앙지검장 수사팀 다 나왔었거든요 어제. 그래가지고 16일 날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설전이 벌어졌고 그 당시 검찰 수뇌부의 생각은 이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이재명 야당 대표 이거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지금 정권을 잡았다고 우리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있었던 그걸 보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그 다음 날 뭐 제대로 그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인신공격성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참담하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오히려 국민들이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근대 사법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가장 큰 대원칙이 고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형사처벌하지 말라. 옛날에 고문은 자백의 여왕이라고 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그건 정말 18세기의 이후에 이제 그 만국 공통어처럼 유지되어 왔던 원칙인데. 네. 그래서 이제 주리를 들어라 뭐. 뭐 죄를 그런 거 네가 하지 말라는 알렸다. 얘기. 그럼.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만들어낸 게 영장주의.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게 자백 있는데. 배제 원칙도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인격체의 인간성을 말살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장주의 같은 경우는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인의 신체를 구속을 할 때 중립적인 사법부의 사전 심사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검찰은 그동안 솔직히 말하면 이제 특히 인지부서 특수부 같은 데는 그런 영장주의라든가 그런 원칙들을 우회해서 최대한 우회해서 그 수사 효율성 극대화라는 목적 하에 사실상 그런 걸 무력화시키면서 자기네들의 수사 기법을 발전시켜 온 거죠. 특수부 수사가. 그런 것들의 최정점에 있었던 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었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렸던. 그리고 이제 그 정점에 있던 사건들이 이제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 게 그 16일 날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나 이 대장동 국정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국민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걸 주문이잖아요. 검찰 개혁을 그 대다수 동의하는 걸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동의 여론이 높은 걸 보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수사를 주도했던 검찰 수뇌부들은 여전히 나와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우리들은 이렇게 강변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오히려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검찰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앞으로 정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러면 착잡했을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른바 진술회유 의혹, 예. 그다음에 강압수사 의혹. 예. 자 이런 게 만약에 사실로 그러니까 전제를 한다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내지 어떤 공소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공소 유지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조금 별개로 하고요. 아마 공소유지라는 것들은 이게 좀 큰 겁니다. 공소유지라는 건 이제 뭐 이렇게 기소한 다음에 재판 절차를 쭉 이제 검사들이 지금 이제 아마 공소청 검사들이 이제 하겠죠 앞으로는.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라서 일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만약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남욱의 진술. 최근에 그러니까 네. 다툼 없는 사실이 몇 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나와서 가족 사진 남욱한테 가족 사진 보여줬냐? 보여줬다. 남욱이 뭐 3일 동안 이제 그 구치감에 있었느냐? 그것도 맞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원인과 뭐 맥락은 다르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건 오케이. 박상현 검사도 앞뒤 맥락을 잘랐다라고 뭐 또 방방 뛰시지만 어쨌든 그런 대화를 한 건 네. 사실. 그럼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어쨌든 뭐 더 만약에 수사하면 드러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맥락에서 받아낸 진술은 임의성 부정으로 제 생각에는 왜 저희가 한번 그때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과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걸 나눴었는데 저는 뭐 신빙성 날아가는 건 기본일 것 같고 증거 능력도 위법 수집 증거 정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날아갈 여지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게 날아가면 결국 재판에서는 지금 요 남욱의 진술이나 아니면 지금 뭐 박상현 검사가 이렇게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그 진술 조서가 관련 지금도 살아있는 재판에 증거로 들어갔다면 그 증거는 날아가겠죠. 하지만 그 증거를 날린 상태에서도 법원은 판단을 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법원이 그 증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 문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랑 지금 이제 계속 뭐 공소 유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게 끝까지 가보면 조작 기소기 때문에 예. 공소 취소까지 될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 제 생각에 공소 취소라는 건 좀 중대한 사안이고 공소 취소하면 다시 재기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예를 들어 뭐 박상용 검사나 아니면 뭐 이런 당시에 수사 검사들에게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 정도까지 확정이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가 이 공소에 굉장히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단순히 뭐 증거 몇 개, 진술 조서 몇 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누가 봐도 이 공소 전체가 뭐라고 그럴까 특정한 목적을 가진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수사였고 뭐 기소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공소 취소 가능할 텐데 그거의 전제는 뭐 좀 저는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수는 뭐 정치적인 보수라기보다는 좀 이제 어쨌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공소 취소 특히 이제 좀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공소 취소는 사실 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형사 판결 유죄 확정 정도까지 나와야 가능하진 않을까 정도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뭐 대북 송금이야 이제 그 이화영 진술뿐만 아니라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 사람들의 진술 자체도 이제 신빙성이 흔들리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요. 국정조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1심 최근에 났던 거는 이제 유동규, 김만배, 뭐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에 대한 1심 판결인데 사실은 이 1심 판결의 판단은 지금 남욱 진술 가지고는 뭐 바뀔 여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남욱의 진술 말고도 다른 것들로 다음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 거기에서는 남욱이 얘기한 것들이 남욱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그걸 차지하죠. 예. 중요한 혐의를. 예. 거기에 어떻게 예. 돼 있냐면 그 대장동의 수익금 중에 428억인가 이 돈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남욱이. 남욱하고 정영학 회계사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만약에 지금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아주 심리적인 압박, 그래도 고문을 방불케 하는 그야말로 심리적 고문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한 진술이었다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서는 그 재판이 재개가 된다면 상당히 이제 결정적인 게 될 수 있죠. 저는 그 국정조사 관련돼서 우리가 전 국민이 아 이게 특수부 수사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던 뭐 검찰의 특수수사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들이 좀 많이 나왔고 이 녹취를 들어보면 사실 야 검사가 이렇게까지 변호인한테 얘기해서 뭐 우리 그럼 10년에서 스타트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그렇게 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결국 이게 그러면 이제 뭐 검찰의 특수부만의 고유한 수사 방식으로 끝날 거냐? 사실 저는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중수처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죠. 국수본도 사실은 이게 여론의 압박이 있고 또 어쨌든 권력 최고위층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사가 있으면 그렇죠.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아 이거 조금만 압박하면 이거 가족 사진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어쨌든 유죄의 확신을 갖고 이 확신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 입을 안 여네. 이거 조금 더 한번 어떻게든 사실 우리 왜 노상원 같은 경우 지금 입을 안 열고 있으면 어떻게든 이게 입을 열어서 열어보고 싶죠. 이 수사가 위법하다, 부당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수사는 이게 아무리 거악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합의 같은 것도 좀 근데 만들어질 수 확인차 있으면. 한번 그 원칙상 문제를 한번 다시 확인드리는 예. 건데 기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기소의 근거로 증거를 A, B, C, D 네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검찰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A, B, C, D 중에서 A라고 하는 증거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게 밝혀졌어요. 예. 그러면 그 순간에 기소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 A라는 증거만 배적된다 이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정리를 그러니까 하면? 만약 기소까지 무너지려면 A, B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다만 양적인 문제와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A, B, C, D가 4분의 1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A가 가장 연관성이- 핵심적인 예, 줄기가 되고 B, C, D가 가지라면 그때는 무너질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만약에 그 핵심적인 증거가 이렇게 신빙성이 없다라는 걸 이미 검사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 BCD도 영향을 받죠. 그건 판단을 예. 받아야죠. 그리고 A, 그러니까 꼭 증거라는 게 꼭 딱 아까 말씀드린 4분의 1의 그런 그렇죠. 성격보다는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렇죠. 증거가 이 증거가 B 증거에 연관이 그렇지. 주고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가 무너지면 재판부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BCD도 야 이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집을 했는데 이거 뭐 다른 증거들은 그러면 이게
그 완전히 무결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어렵죠. 예. 공소가 위법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증거를 조작함에 있어서의 검찰의 개입 정도 단순히 검찰이 뭐 압박 좀 이렇게 법률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압박수사를 한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 피고인과 서로 협의를 해서 피해자와 당시에는 협의를 해서 이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여러 가지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의 기소를 한 거냐 양적인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일반화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 보통 재심 사유 가운데 하나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렇죠. 수집한 증거에 의한 판결이 확인이 되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심 다퉈볼 만하죠. 이것도. 근데 이 재심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이 그것과 직무와 관련된 걸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재심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러니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했다만이 아니라 예. 그렇게 위법한 방법을 쓴 거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있었어야 처리가 된다.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아이고. 이제 그걸로 재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재심이 재심이 어려워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재심이 그러니까 신규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절차에서의 위법한 수사나 재판이 확정 판결로 인정이 됐거나.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는 뭐 워낙 심플한 걸로 한번 우리 두 분의 견해만 여쭤보는데 지금 미국 쪽이 예.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의 출국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경찰의 대답은 구속영장 신청이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어제 나온 것이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네. 뭐 체포도 하면 안 되고 수사도 하면 안 되고 뭐 그래야 그 고위급 안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압박성 요구를 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사법주권 침해에 해당이 침해죠. 된다고 보십니까? 네. 명백한 침해죠. 명백한 침해죠. 네. 왜 이럽니까? 힘이 센 거죠. 방시혁 의장이나 뭐 김범수 이 양반들이 힘이 세니까 예.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건데 저는 요 영장 이제 지금 그 서울경찰청 이제 금융범죄수사부가 이제 영장을 서울 남부지청에 청구를 했는데 이게 아직 법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오비락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미국 대사관의 요청이 영장 청구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후 관계로는 그렇지. 이게 이게 시간적 선언은 분명하고 오비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서울경찰청은 부인하고 있어요. 이래서 한 건 아니고 그럼요. 전혀 관계없다고 수사 다 이제 끝내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마침 한 달 전 그건 근데 사실 4월 20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서울경찰청장이 정례 브리핑을 해요. 마침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 이것밖에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사실 특히 모양 빠지는 답변을 좀 하십니다. 어떤 하면 이게 내가 경찰청으로 뭐 서면이 들어왔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아직 서울청으로 들어온 건 없고 이거 수사 1년 6개월 동안 뭐 하고 계십니까? 막 물어보니까 수사 다 했어. 그래서 곧 아마 마무리하고 판단할 거야라고 한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치죠. 사실 이게 예, 방시혁 그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5번, 6번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게 다 사실 작년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들고 꽤 오래 있었던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사실 저는 요거 좀 준비하면서 이 수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뭉개는 김이. 이게 저희는 손 탔다는 표현을 쓰는데 손 탔다. 손 탔다. 통상적인 절차와 다르면 이거는 뭐 법리가 어려워서 들여다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어쨌든 뭐 최고 변호사들이 붙어서 지금 요 사건에 아마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을 텐데 수사를 좀 지연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대응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오히려 미국 주한미 대사관이 속도를 올려준 대사관이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사실 사법주권 침해뿐만 아니라 갑자기 니네 왜 이거 1년 넘게 이걸 들고만 있었어라는 걸 다 물어보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렇다. 서울청장이 네. 바로 수사팀에 해서 너 이거 진도 어디까지 뺀 거냐 해서 내일 바로 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면 이걸 왜 들고 있었냐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럴 때 쓰는 게 의문의 일패라는 거죠. 예, 이거 혹 뗄래도 혹 붙인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